내가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 때면 가끔씩 자기 자신만의 일을 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보통 20% 미만의 청중들이 손을 든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가? 직장인들은 손을 들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가?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장 아마 몇 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생각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럼 이런 의문이 바로 들죠. 도대체 그 생각의 질 어떻게 올리는 건데? 오늘 이거에 대해 제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버티기도 어려운 미국 사회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잠재의식을 발견하고 인생을 완전히 다시 세팅해버린 미국 글로벌 컨설팅 기업의 CEO이자 북미권에서 자기개발 분야 스타 작가죠. 브라이언 트레이스의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와 함께합니다. 오로지 당신의 잠재의식만이 당신의 인생을 풀어갈 키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인정하라. 그리고 지금 당장 인생을 뒤흔들어 한 단계 높여버리는 단 하나의 의사결정을 하기로 지금 바로 마음을 먹어라. 그 의사결정은 바로 이것이다. 자유를 원하는 당신이 맨 처음 해야 할 일은 현재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100% 책임지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당신의 심정은 어떤가? 억울할 수도, 고개를 끄덕일 수도,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혀를 내두를 수도 있다. 스스로 느끼는 자신에 대한 책임감의 정도는 당신이 살아가면서 내릴 가장 중요한 결정이다. 자기 책임을 1에서 10까지의 눈금으로 표시해 보면 가장 높은 10은 완전하게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가장 낮은 1은 일체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 즉 인생의 무책임한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그 눈금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 뉴욕 주립대학교의 정신과 의사 토마스 제즈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사실 정신질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다양한 수준의 무책임만 존재할 뿐이다. 내가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 때면 가끔씩 자기 자신만의 일을 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한다. 그러면 보통 20% 미만의 청중들이 손을 든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가? 직장인들은 손을 들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가? 나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커다란 실수는 본인이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현장에서 그 점을 정확하게 지적한다. 누가 월급을 주는가에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고용하고 있다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렇다. 당신 인생에선 우리 모두가 주인인 1인 기업의 대표이다. 모든 분야에서 잘 나가는 3%의 생각을 들여다본 적 있는가? 그들은 자신이 일하는 직장을 자기 것으로 여긴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1인 기업의 대표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마치 주인인 양 행동한다. 그들은 회사와 동료를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내 것, 나의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조건이나 변명 없이 목표 달성에 기꺼이 책임지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 어떤 변명도 없이 지금 자신의 모습은 모두 나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해야 한다. 세상이 바뀌길 원한다고 어림도 없다. 먼저 자신부터 바뀌어야 한다. 오로지 우리의 생각과 태도만이 행동을 결정하고 그것이 인생을 결정한다. 우리는 매일 언제나 이 잠재의식에 어떤 내용을 스스로 집어넣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에 자신의 생각이 빚어내는 결과를 100%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 당신은 커다란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 잠재의식을 조종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으며 자아 개념과 성과를 일치시켜 진짜로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 나는 고등학교도 채 마치지 못하고 그 어떤 사랑도 평안도 기대할 수 없는 집을 뛰쳐나와 무작정 걸었다. 다시 돌아갈 계획 따윈 추호도 없었다. 때는 한겨울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모텔을 전전하다 겨우 좁은 원룸을 하나 얻어 살게 되었다. 주머니는 늘 비어 있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인생의 말로는 불보듯 뻔한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원룸 구석에 앉아 오늘 현장에서 일하며 주머니에 찔러 넣은 종이 쪼가리 하나와 펜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것저것 생각을 했다. 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답도 없는 물음에 글자로 답을 채워가던 중 문득 깨달은 것이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인생을 살지는 이제는 100%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 아무도 내 인생을 살아줄 수 없다는 것. 그렇게 찾아간 서점에서 한 글귀를 보았다. 진정한 깨달음은 나를 구하러 와줄 타인이 없음을 알게 될 때 온다. 책을 살 돈이 없어 그대로 베껴온 그 말을 매일매일 되풀이했다.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다. 이때가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한 바로 그때이다.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당신이 태어난 직후 당신에겐 그 어떤 변명거리도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살아오며 학습한 것들이다. 이 부정적인 것들을 학습하는데 가장 크게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부족한 사랑이다. 성격을 형성하는 기간 동안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일생에 걸쳐서 사랑과 관심을 찾아 헤매고 결핍과 갈망, 열등감, 불안을 느낀다. 이 불안은 두려움과 늘 같이 다니는 것이기에 언제나 긴장된 상태를 몰고 온다. 마치 칼슘이 부족하면 구루병이 생겨 다리가 굽어버리는 것처럼 생각의 방향이 늘 굽어져 그것은 인생으로 드러난다. 우리는 굽어진 생각이 행동으로, 말로 드러나는 걸 인생에 대한 무책임이며 변명이며 부정적인 감정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도대체 마땅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자신의 아이에게, 타인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 한마디로 부모의 자아 개념이 높으면 아이도 높고 부모가 낮으면 아이도 낮다. 누군가에게 마땅히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에게는 줄 수 있는 사랑이 정확히 그만큼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그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더 이상 없다. 그것에 더 이상 에너지를 쏟아붓지 말고 자기 운명의 설계자는 바로 자신이라는 마음으로 돌아서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는 것은 이제는 온전히 당신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얀 토끼를 사냥해버리자.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 행복의 비밀이 뒤뜰에 숨겨져 있다고 전해 듣고 행복의 비밀을 찾아 나선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찾으면 그 비밀을 영원히 가질 수 있지만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비밀을 찾는 도중 결코 하얀 토끼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아이들은 비밀을 찾으러 갈 때마다 하얀 토끼를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허나 그 노력이 의미가 있을까? 진을 빼면 뺄수록 아이들은 하얀 토끼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행복의 비밀을 찾을 수 없었다. 누구에게나 이런 하얀 토끼가 한 마리씩 있다. 아니, 한 마리면 다행이다. 여러 마리가 인생을 잠식해버리는 경우도 많다. 하얀 토끼는 인생을 명확하고 밝게 살아가려는 당신을 갉아먹는 변명거리 그 자체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아니, 나는 아직 너무 어려. 경험이 없어. 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빚이 너무 많아.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상사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오늘은 이런 기분 나쁜 일이 있었으니까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이런 하얀 토끼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전념하지 않을 때마다 나타나 당신이 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모든 걸음을 제한한다. 당신을 가로막는 하얀 토끼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그 시절 내가 그랬던 것처럼 흰 종이 위에 써버려라. 그리고는 그 근원의 뿌리를 찾아서 뽑아버리자. 그 변명에 근거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버리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변명을 지어내는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를 뽑아버리기 위해 우리가 왜 그런 것들에 시달리는지 제대로 파헤쳐보자.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은 4가지다. 첫 번째는 합리화, 두 번째는 동일시, 세 번째는 배려의 결여, 네 번째는 원망이다. 타인에게 자신이 왜 이런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었고 왜 화를 낼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며 정당함을 증명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것이다. 자신에게 화를 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도 애를 쓴다. 그런데 여기서 그 모든 걸 멈춰라. 자신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정당화하는
일련의 행동을 모두 중지하고 온갖 이유를 찾아내길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기를 모두 거부해라. 그저 다른 사람이 해온 말이나 행동 때문에 문득 화가 날 때는 측은하게 봐라. 가까운 사람의 이상 행동으로 화가 날 때는 저 사람이 원래는 저러지 않을 텐데 오늘은 어쩐지 힘든 날인가 봅니다 하고 넘기고,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운전을 이상하게 해서 화가 날 때는 운전 한번 험하게 하네 하고 웃어 넘기면 그만이다. 스스로 마음속에서 논리를 들이대며 싸우는 당사자가 되길 거부하고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뇌관을 제거하여 그저 멀리 떨어져 바라보는 차분한 구경꾼이 되어 상황을 관망하라. 우리는 마치 그 일의 당사자인 양 생각할 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해를 입는다고 생각할 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킨다. 그러니 언제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와 상황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연습해야 한다. 실제로 높은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삶을 향유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그들은 문제를 처리하는 상황에서 초연한 자세와 객관적인 태도를 갖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다. 그들은 감정적인 것에 얽히고 사로잡히는 것을 거부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화를 내는데, 이 또한 아까 언급한 마땅한 사랑과 일맥상통한다. 도대체 합당한 대우란 무엇인가? 사람에 따라 그 대우의 정도가 다르고 내가 나를 대우하는 만큼 상대를 대우하는 게 일반적이다. 서로가 생각하는 배려의 수준과 질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필요도 없다. 당신이 도무지 상식이라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배려가 당신 주변에 난무한다면 당신이 당신에게 맞지 않는 곳에 스스로 뛰어들어간 것이다. 당신이 책임져야 한다. 모두가 다 1 정도의 배려를 하고 있는데 당신 혼자 10 정도의 배려를 기대해서 고통스럽다면 그 또한 당신 책임이다. 혼자 수준을 높여버린 당신을 탓하라. 책임을 져라. 그렇게 모든 원망을 끊어내라.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원망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은 사라진다. 마치 그 부정적인 감정과 변명에 연결된 전원이 갑자기 끊긴 것처럼, 전구들의 전원을 뽑은 것처럼 일시에 불이 꺼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제거해서 그 감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합리화하지 않고 그 감정들과 동일시하기를 거부하며 다른 사람의 수준 낮은 배려에 감정 상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변명하지 않고 인생을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똑바로 마주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것들이 피어오를 때는 확신을 담아서 다음과 같이 말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잠재울 수 있다. 사로잡히지 말자. 그냥 내 책임이다. 이 말은 감정의 악순환에서 즉시 벗어나게 해준다. 우리의 생각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린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 부정적인 것들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것들로 대체함으로써 몰아낼 수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듣고 나면 나보고 그 일에 책임지라는 말 못할걸요? 인정한다. 당신은 아직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들도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딱 잘라 말하면 부정적 감정은 필요 없다. 한때 부정적인 감정도 필요하다는 담론이 나오긴 했으나 지난 내 세월과 만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았을 때 부정적인 감정은 한 톨도 필요가 없다. 자, 여기 비싸고 멋진 차가 하나 있다. 이 차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그 어떤 문제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 차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생겨 한쪽 앞바퀴의 브레이크가 잠겨 있었다. 당연하게도 그쪽 바퀴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차는 다른 모든 부분이 완벽하다. 오직 앞바퀴 한쪽에만 결함이 생겼을 뿐. 이 차를 출발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차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 계속해서 원을 그리면서 같은 자리를 맴돈다. 아무리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고 핸들을 돌려도 나아가지 못한다. 자, 부정적인 감정, 변명이란 이런 것이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교육을 많이 받아도 그런 것들을 다 갖춰도 안 보이는 부분에 결함을 품고 살면 삶은 헛바퀴를 돈 채
계속 그 자리만 맴돌 뿐이다. 우리는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된다. 내 아내가 심리 상담사가 되고자 사람들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습을 하던 시기가 있었다. 어느 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는 내담자와 아내를 보며 나는 딱 잘라 이렇게 말했다. 어차피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세요? 물론 아내에겐 큰 꾸중을 들었다. 보다 사려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는데 며칠 후 나타난 문제 당사자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내 말을 듣는 순간 놀라서 원망도 했으나 몇 차례 상담해도 진전이 없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는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이 왜 자신의 책임인지. 그는 누구도 자신의 상황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을 터. 자, 우리는 무책임과 변명을 끌어내는 부정적인 감정의 토대를 전부 몰아내 버렸다. 그럼에도 삶을 가로막는 변명이 올라온다면 나와 같은 문제나 한계가 있음에도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 라는 물음에 답해보라. 대답이 그렇다면 당신의 변명엔 근거가 없다. 지금까지 수년, 수십 년 당신의 변명이 만들어낸 인생의 염증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퍼져 더 나아가려는 당신의 길을 꺾어버리기 전에 그냥 지금 즉시 제거하겠다고 결심해버려라. 이제 변명을 탈출구로 사용하지 마라. 일체의 변명을 중지하고 모든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도 당신이 지금껏 한 모든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일 것이다. 내 책임이다. 사로잡히지 말자.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말을 반복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심리치료사가 되기를 자처하라. 종이 한 장을 꺼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나 상황을 번호 붙여 적고 이 일은 내 책임이다. 왜냐하면 이라고 시작해 문장을 완성시켜보라. 자신에게 가능한 엄격하고 철저하게 정직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이 그 일에 왜 책임이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쓴다. 과거와 현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글로 쓰면 모든 것들이 선명해진다. 이 연습을 마치고 나면 그것을 시작하기 전보다 자신에게 훨씬 더 긍정적인, 주도적인 느낌이 들어 놀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정신적인 짐을 떨쳐버리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것은 처음으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것처럼 겁이 나면서도 막상 뛰어내리면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을 준다. 모든 핑계와 변명에서 벗어나면 갑자기 온 세상에 자신밖에 없는 듯한 외로움과 날 것의 자신의 존재를 새삼 깨닫게 된다. 그 두려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 그때부턴 온몸에서 자유를 맛보게 된다. 유일하게 버릴 수 있는 건 타인의 통제라는 사실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간 버려왔던 나라는 주체와 마주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느끼는 자부심이 커진다. 이제 온전한 자신 그 자체에게 원하는 것을 마음껏 주어라.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때부터 제대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오로지 자신에게서 도망치지 않는 순간부터 그 거대한 잠재의식을 감당할 힘이 생긴다. 오로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로 한 순간부터 잠재의식이 인생을 풀어갈 것이다. 오로지 그것만이 인생을 바꾸는 길이다. 그리고 이 기적은 생각의 화살표를 외부로부터 나에게로 돌릴 줄 아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전투는 항상 자신과의 전투, 그뿐이다. 답은 외부에 있지 않다. 오로지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모든 메시지들의 가장 깊은 곳에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인생을 바꾼 사람들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라는 주제로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의식은 엄청난 힘을 지녔다. 당신이 가진 그 모든 힘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잠재의식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당신 눈에 보이는 그 하찮은 힘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가장 강력한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잠재의식 안에 숨겨져 있다. 그러니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어떤 성공한 사람이 이견을 달겠는가.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와 일치하려는 경향이 있다. 내면의 모습에 따라 외면의 모습도 달라진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흐름이 반영된 것뿐이다. 시간이 흐르면 마음속 깊이 확신하는 그것을 실제 삶으로 구현해낼 수 있다. 인생을 극적으로 바꿔 본인이 태어날 땐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아주 면밀히 연구하면서 나는 그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에게는 이 자신이, 자신의 몸, 그리고 생각, 마음이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대단히 높은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 이 믿음 덕분에 대부분 사람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결국에는 손에 쥐어냈다. 그들은 그렇게 종종 주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성취를 이루어냈다. 내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이 일 저 일을 하며 떠돌아다닐 때 내게는 세상 구경 좀 해보자는 생각 외에는 어떠한 삶의 목표도 목적도 없었다. 대다수 사람들처럼 수동적 반응 모드로 살아갔던 것이다. 아무 일이나 닥치는 대로 했고 아무하고나 어울렸다.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는 일이란 먼 나라 이야기였고 언제나 감정적이었으며 신체적인 요구에 따라 반응하며 살았다. 그리고는 외부 환경에 완벽히 수동적으로만 대응했다.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라고 생각했다. 당신은 찔릴 것이다. 사람은 살면서 적어도 진짜 한 번쯤은 인생이 다 그렇지 뭐 라고 정말 한 번쯤은 생각한다. 그런데 이 말의 진짜 뜻을 당신은 아는가? 내가 지금 알고 하고 있는 것이 내 가능성의 한계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가능한 부지런하고 낙천적이며 실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런데 당신의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니다. 심리학, 형이상학을 공부하면서 무의식이라는 말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줄도 몰랐다. 그러나 행동을 지배하고 성과를 내는 마음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걸 공부하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인생의 전부라는 걸 깨달았다. 자아 개념. 우리는 오로지 일생을 바쳐 이 자아 개념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아니, 이해하도록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한다. 당신은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믿음 체계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갈수록 나는 진심으로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오감으로 느꼈다. 그리고 나는 결론을 내렸다. 인간의 잠재력을 이해했다. 내가 만약 지금 10% 미만의 잠재력만 사용하고 있다면 나머지 90% 이상은 잠재의식에 잠겨 있을 것이며 자신의 능력을 모두 발휘하려면 이 엄청난 잠재의식의 보고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가 있어야 한다. 얼마 전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사무실에는 비서 몇 명이 편지와 법률 서류를 타이핑하고 있었고 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모두 중앙 서버에 연결되어 있었다. 변호사는 그 컴퓨터를 약 2년 전에 설치했는데 구입 당시 비용으로 약 1억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처음 설치했을 때는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든 인원에게 컴퓨터 활용법을 교육했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쓰이게 만들었다. 허나 회사를 이전하고 그 비서들이 퇴직하거나 다른 일을 담당하면서 그 일을 새로운 비서들이 대신했는데 그들은 이 컴퓨터의 진짜 기능을 전혀 쓸 줄 몰랐다. 변호사는 말했다. 너무 바빠서 새로 들어온 직원들에겐 그 방법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 비싸고 성능 좋은 컴퓨터를 정보 처리 아니면 고객 관리 작업에는 전혀 쓰지 못하고 그냥 문서 타이핑하는 용으로만 쓰고 있죠. 그런데 그런 건 훨씬 저렴한 일반 컴퓨터를 사용해도 몇 분이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볼 때마다 안타깝죠. 불행하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자신 안에 그 무한한 컴퓨터를 두고 제대로 쓰지도 못한 채 방치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안타까움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잠재의식이라는 성능 좋고 강력한 컴퓨터가 있음에도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려 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마라. 잠재의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만이 인생의 승패를 가른다. 그러니 하루빨리 이것에 접근해서 지혜롭고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도 모르고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자신이 왜 이것밖에 일을 해내지 못하는지 의아해하지 말아야 한다. 잠재의식만 사용하면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빨리 움직일 수 있다. 그냥 알아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내가 접시 닦는 일을 할 때 나는 더 오래 일하는 것, 다시 말해 많은 접시를 닦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다 더 오래 일하고 더 힘든 일을 하면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은 오히려 삶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할 뿐임을 깨달았다. 물리적이고 외부적인 힘을 사용하려 하지 마라. 성공한 사람은 본인이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이 잠재의식을 목표의 조준에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해낼 수 있었다. 이런 일련의 깨달음을 얻은 뒤 나는 어디에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삶의 방향을 변화시켰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비밀번호에 대해 알아보자. 여기 공 2개가 있다. 하나는 골프공이고 다른 하나는 농구공이다. 골프공이 농구공 위에 놓여 있다고 상상해보자. 여기서 골프공은 우리의 의식을, 농구공은 잠재의식을 뜻한다. 의식은 컴퓨터의 데이터를 입력하는 손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 정신에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지 결정하는 게 바로 의식이다. 잠재의식은 이렇게 집어넣은 데이터들이 한데 모여 작동하는 일종의 운영체제, 즉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는 자신만의 형체를 가지고 있다. 삶에서 무엇을 이룰 것인지 그리는 것, 지향하는 삶의 틀, 모양, 그것에 맞춰진 나의 모습, 이것들이 이 소프트웨어의 형체이며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자아 개념이라 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이 특별한 컴퓨터의 언어가 작동한 결과이고 이 언어를 온전히 이해한 다음에야 우리에게 일어날 그 다음 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식은 마음을 이끄는 선장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식은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만 처리할 수 있으며 결과는 긍정과 부정, 예와 아니요, 둘 중 하나다. 의식은 받아들인 정보를 계속 분석하면서 어떤 것이 이 사람의 자아 개념과 관계가 있고 없는지 최종 결정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을 때 피할까 말까에 대한 답을 내려야 한다고 하자. 이때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의 잠재의식에 쌓아놓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맞춰진 자아 개념에 따라 별일 아니다 판단하여 피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굉장히 위험하다 판단해서 곧바로 피하는 사람이 생긴다. 의식 수준에서 상황에 대한 모든 분석이 끝나 잠재의식에 전달되면 나머지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오른발을 움직일지 왼발을 들지 나아갈지 말지와 같은 것들은 우리 신경과 근육이 저절로 서로 협력하여 보완해 자연스럽게 해내는 것이다. 이 일은 정말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 잠재의식의 일처리 속도는 의식보다 3만 배 더 빠르다. 즉 잠재의식이란 잠수함의 선장과 같다. 잠수함 안에서는 잔망경을 볼 권한이 없고 오로지 선장만이 밖을 내다볼 수 있다. 선장이 보고 결정한 사항은 즉시 잠수함 전체에 전달되어 잠수함 내 전원은 그에 따라 행동한다. 일을 할 때 힘에 부치는 상황에서 정말로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럴 때 무작정 열심히 하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선장을 가르쳐서 잠수함의 방향을 원하는 방향으로 트는 것, 이것만이 삶의 질을 자연스럽게 올리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잠재의식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가?
잠재의식은 용량이 거의 무한대인 거대한 기억 저장소로 우리에게 일어난 거의 모든 일을 영구적으로 저장한다. 나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의식 수준으로 꺼내지 못했을 뿐 내가 보고 경험한 것들은 모두 이 잠재의식이란 잠수함에 쌓인다. 그러므로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면 잠재의식이 아니라 기억을 해내는 의식 쪽에 있는 것이다. 잠재의식이 하는 일은 인간의 자아 개념과 일치하는 말과 행동이 툭 튀어나오도록 프로그래밍한 대로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생각으로 인생을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이를 일컬어 본능에만 기대어 사는 것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잠재의식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독립적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쌓인 데이터에 의지해 그에 걸맞는 식물을 키워낼 뿐이다. 즉 우리가 배운 것, 보고 들은 것, 그 모든 것들을 씨앗이라고 한다면 잠재의식은 비옥한 토양으로 그에 걸맞는 것들이 피어난다.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이 된다. 그러므로 이 잠재의식은 행동과 감정, 생각, 희망, 욕구에 따라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그냥 성실히 싹을 틔울 뿐이다. 잠재의식은 마음에 밭을 뿌리는 식물이 꽃이든 잡초든 가리지 않고 길러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자주 보고 듣는 것대로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잠재의식에겐 과거에 했던 모든 말과 행동에 일치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항상성이 있다. 모든 생각과 행동, 당신의 습관은 잠재의식 안에 안전지대로 형성되어 만약 당신이 새로운 일을 시도하거나 기존의 행동 패턴을 바꾸려고 하면 이 안전지대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우리의 신체와 정서는 불편해진다. 그렇게 안전지대 안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잠재의식의 가장 큰 힘이다. 직장을 바꾸는 것, 시험을 보는 것,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것, 더욱더 도전적인 과제를 해보는 것 등은 기존 잠재의식에 그려진 안전지대를 벗어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되고 어색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잠재의식은 잘 갈고 닦아진 의식의 명령에 복종할 수도 있다. 해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점은 여기서 나온다. 해내는 자는 항상 자신을 안전지대 밖으로 밀어내면서 사고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잠재의식이 다시 안전지대로 돌아가려 할 때마다 한다, 해냈다는 의식의 명령을 따르도록 만들어서 잠재의식이 안전지대 1이 아닌 또 다른 안전지대 2를 만들어내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격려한다. 그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 익숙한 것이 될 때까지 또 그에 맞는 씨앗을 잠재의식에 뿌리는 것이다. 설사 새로운 안전지대를 완벽하게 만들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 자체로 분명 가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이 내 인생을 돕게 만드는 비밀이며 당신 스스로 의식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잠재의식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인 것이다. 영업이든 장사든 공부든 인간관계든 여러 분야에서 초기에 어색하고 부족한 느낌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성취감은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안전지대 1에만 머무르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본능의 의식을 내맡기는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전투는 항상 자신과의 전투, 그뿐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큰 도전은 과거의 나를 망쳤던 사고와 행동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마음의 법칙이 거주하는 곳 그 자체다. 사람만이 고유한 주파수와 에너지를 내보내는 곳이며 어떤 일이 가능하다고 믿으면 잠재의식은 그것과 관련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생각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인생에 끌어들인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잠재의식은 어떤 일이 가능하다고 진심으로 믿으며 그 생각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인생에 끌어들인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의식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잠재의식은 오로지 자주 보고 듣는 것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자주 보고 듣는 것은 너무 당연해서 의식 수준에서 반짝거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의식이 내가 이걸 보고 듣고 있구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자주 보고 듣는 것, 그 중에서도 유독 마음에 끌리는 것, 감정을 투영하는 것이 생긴다면 잠재의식은 우리가 그것을 현실로 이룰 수 있게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게끔 만들어준다. 해외여행을 계획하는가? 오늘부터 그 수많은 온라인 기사 중에 어떤 것이 눈에 띄는지 확인해보라. 가고 싶은 나라, 여행과 관련된 기사 정보, 사진 등이 유독 눈에 띄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다 잠재의식이 작용하면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목표를 정한다는 행위는 잠재의식에게 입력하는 새로운 명령어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말과 보고 듣는 것을 조정해서 잠재의식이 목표에 맞는 것들을 내 삶에 끌고 오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말과 행동을 그에 걸맞는 장소와 때에 맞춰 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더 높은 자아 개념으로, 더 넓은 가능성으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바꿔 나가면 잠재의식은 실제로 더 높은 성취 수준에 걸맞는 새로운 안전지대를 만들어낸다. 집중의 법칙이란 게 있다. 무엇이든 생각을 할수록 자라난다는 법칙이다. 그래서 어떤 것을 자꾸 생각할수록 그것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해내는 사람은 되도록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말하며 원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않도록 자신을 갈고 닦는다. 하물며 기분 나쁜 영상과 음악을 듣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련시킨다. 중요한 건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식의 의심을 당신의 의식 수준에서 딱 잘라 끊어내라. 설령 본심으로는 그 의심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혼잣말로 당연히 할 수 있지. 말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지 차이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생각을 바꾸려면 반드시 안 좋은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밀어내야 한다는 대체의 법칙이 있는데 못한다는 생각을 밀어내기 위해 나는 부단히도 애를 썼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조정하려고 안간힘을 쓰기보다는 정신과 생각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기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다. 그렇게 안 좋은 걸 밀어내고 원하는 것에만 집중했더니 상황은 알아서 바뀌어 있었다. 생각은 반드시 많이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그 스위치가 탁 전환될 수 있다. 그렇게 잠재의식 속에 담긴 지배적인 생각의 씨앗을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법칙만으로도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마음은, 의식은 결코 비어있지 않다. 항상 무언가로 채워져 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채워 넣을지 늘 고심하고 선택해서 가능한 잠재의식에 해낸다. 잘 살아낸다. 행복하다는 씨앗을 심어줘야 한다. 이 마음의 법칙을 제대로 해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차분해지고 평온해질 수 있다. 아무렴 상황이 좋아도 잠재의식에 쓰레기만 쌓여 있다면 이 사람의 마음은 평온할 날이 없다. 반대로 아무리 외부 상황이 안 좋아도 앞서 말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바라는 바에 집중하고 계속 좋은 씨앗만 뿌려보라. 그 사람은 반드시 상황이 개선됨과 동시에 진정한 평온을 맛볼 수 있다. 그렇다. 답은 외부에 있지 않다. 오로지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 당면한 문제에 사로잡히기보단 해결할 방법을 고심하라.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사로잡히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마음을 집중하라. 해결책을 궁리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자, 여기서 자아 개념을 바로 잡아주는 가장 강력한 말이 있다. 지금 당장 나는 내가 좋다, 감사하다 라고 말하라. 잠재의식은 당신의 그 말을 명령어로 받아들인다. 그리고는 당신이 과거에 스스로도 모르게 기록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당신의 높은 자부심, 찬란한 앞날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점차 지워나갈 것이다. 그러니 답을 밖에서 찾지 마라. 소름 끼치는 사실은 목적이 없는 사람은 늘 목적이 있는 사람을 위해 일할 운명이라는 것이다.
삶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건 이게 없기 때문이다. 인생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람, 그 반대편에는 크게 힘 안 들이는데도 마음 편안하고 인생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의 저자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시선으로 풀어갑니다. 비슷한 지능, 배경, 교육,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을 따라가 보면 항상 이것이 더 확고한 쪽이 이긴다. 이따금도 아니고 항상이다. 심지어 지능, 배경, 교육을 아울러 덜 배우고 덜 가진 쪽이라도 종국에는 이것을 품은 사람이 반드시 이긴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25년간 성공하는 사람을 미치도록 연구하고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모아 사람만 분석한 결과는 충격이었다. 내가 얻은 결론은 이것이다. 목적을 위한 목표가 곧 성공이고 인생이며 나머지는 다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부차적인 것이다. 즉 성공은 곧 목표이자 목적이며 나머지는 다 주석이다. 누군가의 인생 스토리를 들었을 때 진심으로 대단하다는 경외심이 우러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알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인생 숙제가 질비했다. 여기서 태어난 이유는 목적이며 이 목적을 위해 늘어놓는 숙제가 바로 목표다. 더 중요한 사실은 태어난 이유와 숙제, 목적과 목표, 이 중 하나라도 부재한 사람은 절대로 남들이 말하는 대단하다의 반열에 들지 못했으며 잠깐 들었다 하더라도 시간의 차를 두고 그 반열에서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 즉 목적과 목표라는 특징은 필수였던 것이다. 그들에게 목적을 상기하고 목표를 도장 깨게 하는 일은 아침에 일어나 이를 닦고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으며 언제나 그것을 설정하고 조정하고 집중했다. 그들은 애초에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했다. 가족끼리 그것을 나누는 것 또한 너무 당연했으며 태어난 자식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찾도록 격려했다. 허나 그들에겐 그리도 당연한 것들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겐 너무나 비상식적인 것으로 통한다는 것이다. 소름 끼치는 사실은 목적이 없는 사람은 늘 목적이 있는 사람을 위해 일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짧게는 6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공부하는 동안 그 어떤 교육도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아니, 목적의 존재도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이 목적을 모른 채 자신은 이미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안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 목적 없이 늘어놓은 목표는 밟으면 바스라지는 낙엽보다도 연약하다. 여기까지 들은 당신의 숨통이 턱 막히며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야기를 더 들어보라. 목적은 몰라도 세워둔 목표가 있을 것이다. 그 목표를 두고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 맞는가에 답해보라. 그 물음에 맞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면 인생을 아우르는 큰 목적이 없어도 일단은 목표를 이행해도 좋다. 평범한 사람이 태어난 목적을 찾는다는 건 꽤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자신에게 유의미한 눈앞의 목표들을 이뤄나가도록 몸을 일으켜라. 그 과정에서 목적을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까. 실제로 많은 이들이 건강을 위한 단순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좋은 것들을 챙겨 먹으며 갑자기 이런 좋은 걸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목적 의식을 발견하고 그것에 인생을 바쳐 성공한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의 목표로 나아가려는 발걸음을 멈추지 마라. 그 끝엔 반드시 그에 맞는 답이 있기 마련이다. 여기서 목표를 이렇게 세우면 될까요? 라는 식의 타인의 의견을 묻는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당신의 목표는 당신만이 세울 수 있으며 그것은 한낱 다른 이의 말과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목표와 목적에 대해 20년 이상을 연구한 나조차도 여전히 수정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느끼는데 그 누가 당신의 목표와 목적에 참견을 할 수 있을까? 여기 목표와 목적을 세우는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긴 있다. 죽음을 목전에 둔 가운데 정신이 또렷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볼 기회가 없다면 당신의 목표와 목적은 오로지 당신 몫이다.
억만장자 헌트는 목화를 재배하다가 파산한 다음 석유 업계에 뛰어들어 세상에서 손에 꼽힐 정도의 부를 거두었다. 그에게 비결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전 세계를 막론하고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첫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아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것을 얻는데 지불해야 할 대가를 반드시 정해놓고 그것을 지불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부터 막힌다.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른다는 말이다. 이건 인간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라 할 수 있다. 유일하게 원하는 것을 하려고 태어나서는 그것을 손에 쥐지 못하고 살아간다니. 먹이를 잡지 못하는 짐승의 괴로움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해결책은 끝까지 고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는지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대가라는 씨앗을 뿌리고 필요하다면 하루 종일 그걸 해야 하는데 특이한 건 이 대가를 전액 미리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성공은 음식을 먹고 난 뒤 값을 지불하는 음식점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값을 미리 다 지불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의외로 쉽다. 전액을 미리 다 지불했다면 성공은 어느새 당신 앞에 와 있다. 그러므로 이 대가는 철칙이자 움직일 수 없는 인과의 법칙이다. 그러니 성공이 어떻게 우연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저 씨를 뿌렸으니 거두어 들인 것 그뿐이다. 당신의 현재 삶은 지금까지 지불한 값이고 미래의 삶은 지금부터 지불할 값이다. 나는 40대가 훌쩍 넘어서야 비로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때까지 나는 목표라는 건 스포츠, 영업에나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대다수 사람처럼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았다. 대중연설가 지글러의 말을 빌리자면 의미 있는 소수가 아닌 방황하는 다수였던 셈이다. 의미 있는 소수가 되고 난 이후 비로소 한 사실은 충격이었다. 목표를 도장 깨기에 나가는 인생은 사람을 녹초로 만들지 않는다. 목표를 위해서만 살면 매번 사람이 녹초가 되는 것 아니냐며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사실은 그 반대다. 방황할 때 사람들은 훨씬 힘겨운 인생을 살아낸다. 그러므로 나는 인간의 뇌의 가장 큰 특징을 이렇게 정리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목표를 성취하는 쪽으로 이끌어주는 추적 세포가 있다는 것. 목표만 입력하면 내 몸이 마치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 된 것 마냥 목표에서 계속 피드백을 받아 자동으로 코스를 조정하고 알아서 그냥 그 목표대로 가는 것이다. 인생이 난로라면 목표는 기름이고 온몸에 퍼진 따스한 기운은 성취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처럼 방향성을 잃고 떠다니기 때문에 항상 좌초할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지도와 나침반의 안내에 따라 가고자 하는 목적지 항구를 향해 똑바로 순항할 뿐이다. 목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길을 내줘도 우왕좌왕하느라 전진하지 못하는 반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아무리 험한 길을 내줘도 그냥 앞으로 간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목표지향적인 유기체다. 목표와 자신이 바라는 최종 결과에 도달해서야 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목적론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의 목적에서 다음 목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세팅되어 있으며 그걸 믿고 그렇게 살기로 정신을 재무장해야 한다. 즉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기 전까지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다. 그러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선 목표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목표만 세워도 반은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 이걸 어떻게 확신하냐고? 현재의 당신 모습을 보라. 현재 당신의 모습은 과거 당신이 만든 것이며 당신이 한 생각과 선택, 행동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당신이 말이다. 그리하여 지금 내 모습은 과거의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지금 그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보라.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일하거나 다른 사람의 목표를 이뤄주기 위해 일하거나 가장 최선은 다른 사람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자신의 목표도 성취하는 것이다. 가슴을 메아리치게 만드는 목표. 이 목표 하나를 품고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몇 년 안에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서 성취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
애석하게도 이런 목표를 세운 사람은 소수다. 전 세계적으로 단 3% 미만의 사람만이 목표를 글로 정리하며 주기적으로 읽어서 검토하는 사람은 채 1%도 안 된다. 많은 사람이 목표 설정에 관한 책을 읽고 각종 이야기를 통해 그 중요성을 확인한다. 그런데도 누군가 목표를 명확하게 글로 정리해 보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어색한 표정으로 아직 없다고 고백할 것이다. 사실 그들도 안다. 가능한 빨리 가슴에 메아리 치는 목표를 세워야 함을 알지만 철진한 영어 공부 마냥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뤄지는 자신의 행동이 야속하기만 하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정작 돌아서선 아무 목표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엔 도대체 어떤 걸림돌이 있는 걸까? 사람들을 파고 판 결과 목표를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 6가지를 정리했다. 이 6가지 이유 중 자신이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고민해 보는 게 바로 제대로 살고자 하는 날갯짓이다. 그 다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생각해보라. 마침내 당신만의 유니크한 목표가 튀어나올 것이다. 목표가 부재한 삶, 그 가장 큰 이유는 삶에 진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나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가? 더 나은 삶을 원하지만 노력은 하지 않는 축에 속한다고 생각되는가? 그것이 바로 삶에 진지하지 않다는 증거다.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간단하다. 말이 아닌 행동을 보는 것이다. 진실한 가치관과 믿음은 오로지 행동으로만 표현되며 강한 인상을 남기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그 행동으로 그 사람이 진짜 자기 삶을 진지하게 다루는지 내버려두는지 알 수 있다. 목표가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삶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문제다. 목표를 계속 변경하고 폐기하는 나를 보며 목표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삶이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 세운 목표는 결코 제대로 된 목표일 수 없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거라며 마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왜 못했는지, 왜 발전하지 못했는지 그 핑계를 대느라 인생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써버린다. 이 에너지의 방향을 돌리는 것부터 해야 한다. 이는 목표가 부재한 세 번째 이유와도 맞닿아 있다.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스스로에 대한 죄의식,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목표가 부재한 세 번째 이유다. 정신과 감정의 에너지가 낮고 자존감이 낮아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물과 상황을 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당연히 낙관적인 목표를 세울 수도 없다. 혹시 부정적인 환경에만 노출되어 스스로가 항상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갖고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로 일관하고 있진 않은가? 스스로를 깎아내리기에만 바쁜 사람에겐 진지한 미래를 고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럴 땐 결단으로 환경을 바꿔버려야 한다. 목표가 부재한 이유 네 번째가 바로 목표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인데 이것 또한 환경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가족, 친구 등 주변 그 누구와도 목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는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인생에서 진짜 목적과 목표를 찾아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인식도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결단으로 끊어내든 바꾸든 환경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대다수가 방향성이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되는 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종종 나를 표현할 때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조롱 때문에 내가 완전히 부서지는 경험을 해왔다. 그것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온갖 핑계거리로 돌아와 인생을 고달프게 만든다. 그렇게 사람은 언제나 안전한 쪽으로 선택하고 스스로를 비하하며 낮은 성취를 이루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목표와는 점점 더 먼 사람이 된다. 목표가 부재한 다섯 번째 이유, 즉 거절이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럴 땐 목표 지향적인 인생을 살겠다고 마음을 품는 것 자체를 비밀로 하면 그만이다. 사람은
늘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데 생각하는 것을 입으로 바로 내뱉는 행위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두는 것이다. 인생의 목표를 들이기 어려운 이유, 그 마지막 이유는 가장 다루기 어렵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렇게 사람은 안주한다. 그냥 살아간다. 이건 모두 인생의 길목에서 맞닥뜨리는 실패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패가 하는 역할은 단순하다. 성공의 전제 조건인 역할을 하는 것 그뿐이다. 당신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실패라는 건 없다. 당신이 어떤 시도를 해서 5,000번 이상 고배를 마셨다고 하자. 그 5,000번의 시도는 인생을 잘 풀어가는 방법을 5,000번 찾아 나선 것일 뿐 오히려 5,000개만큼 성공에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삼진아웃을 당했는가? 그건 이제 안타를 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다. 만약 하루 일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느긋하게 TV를 보는 것이 목표라면 대부분 그것을 달성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유와 자립이 목표라면 중도 하차하지 않는 한 빨리 혹은 늦게가 문제일 뿐 사람은 언젠가 그 목표를 달성한다. 여기서 변수는 설정한 목표를 바꾸느냐, 고수하느냐, 아예 폐기 처분하느냐와 같이 목표 변경일 뿐이다. 우리는 종종 목표를 변경하는데 이렇게 목표를 변경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욕구다. 즉 우리를 제약하는 유일한 장애물은 목표에 반하는 욕구 그뿐이며 이외에 우리가 하겠다고 한 목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해 그것을 얼만큼 원하고 그냥 해내는가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니 마음을 닫고 자신의 가능성을 냉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마음가짐은 꼭 필요하다.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과거에 겪은 경험이 지금 그 목표를 지켜내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룰 무언가의 토대가 된다. 즉각적인 만족만 얻으려는 충동을 연속적으로 일으키고 있진 않은가. 안타깝게도 대개 사람들은 쉽고 편한 것만 하려는 욕구만 따라가서 하루 24시간 내에 즉각적인 만족을 내는 행동에만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자신을 재무장하고 목표로 샤워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즉각적인 만족 같은 건 사실 무력화시킬 수 있다. 모든 건 힘의 논리다. 이것보다 그것을 더 원하면 그것은 이것을 눌러버린다. 더 나은 것을 해내려는 욕망이 강할수록 자기 규율과 의지력이 알아서 살아난다. 스스로에 대한 통제는 오로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역피해 의식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행복과 성공을 위해 세상이 무엇인가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쓰디쓴 모든 경험,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에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살아간다. 그것은 단지 그들을 앞으로 가게 하는 자극일 뿐 그 이상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 지금 겪는 어려움도 그 무엇도 다 나를 끌어올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는 느낌은 목적과 가치가 손과 장갑처럼 꼭 맞을 때 나타난다. 가치는 마음속 깊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 무엇이 중요하고 아닌지에 대한 당신만의 기준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가치에 위배되는 행동을 일삼으며 자기 기만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수렁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라.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주변에 두어라. 이것을 무시한 자기 기만은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무의식에 침투해 내가 나를 스스로 싫어하는 기이한 형태를 만들어낸다. 분리수거를 할 때조차 본인의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내 진실된 목표 앞에 서 있는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다. 목표를 믿고 그것과 일치하는 행동을 선택해 나갈수록 내 안에 신념의 법칙이 작동한다. 그렇게 믿음과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고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당장 긍정적이든 당장 부정적이든 간에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이 확신이 생긴 다음에야 사람은 스스로에게 유리한 무언가를 찾아내는 힘을 장착한다. 그러니 항상 머릿속에서 목표를 생각하고 있어 보라. 틀림없이 주위의 목표와 어울리는 사람과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겉으로 보이기에 목표와 무관해 보여도 분명 그 길목을 터주는 아이디어와 기회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외부 세계는 언제나 내부 세계와 일치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그러니 내부 세계가 목표를 성취하려는 계획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외부 세계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곧 내부 세계에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한다. 노력이 분산되고 시간을 낭비하면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목표가 열어주는 잠재력의 대문을 활짝 열고 그 방향으로만 빠르게 움직여라. 당신은 의미 있는 소수가 될 것인가? 방황하는 다수가 될 것인가? 그 선생님은 IQ 점수가 그 사람을 규정짓는다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IQ 점수 순서대로 교실 자리에 앉아야 했고, 반에서 IQ가 가장 높은 학생만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궁금하셨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하지? 안 지치나? 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신의 안전지대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걸까? 이 질문의 답은 제가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바로 마인드셋의 차이에 있습니다.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마인드셋의 차이는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방식, 그러니까 세상을 해석하고 대처하는 프레임 자체를 바꿔놓는 엄청난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셋은요, 한두 번 강조하고 한두 번 해보고 그러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요, 매 순간 여러분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캐롤 드웨 교수의 마인드셋,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연구자로서 막 경력을 시작했을 무렵 한 사건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당시 나는 사람들이 실패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연구하고 있었고,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지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한 명씩 교실로 불러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퍼즐을 풀게 했다. 처음에는 비교적 쉬운 문제들로 시작했지만 점차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이어졌다. 아이들이 진땀을 흘리며 퍼즐을 풀고 있는 동안 나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감정을 관찰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이들마다 난관을 극복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내가 목격한 장면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 어려운 퍼즐 문제를 받아든 10살 아이는 의자를 바짝 당기며 신난 목소리로 외쳤다. 저는 어려운 거 진짜 좋아해요. 또 다른 아이는 퍼즐 풀기에 몰두하다가 화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하다 보니 이거 진짜 재밌는데 저한테 뭔가 도움까지 되는 거라면 진짜 좋겠어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이 아이들은 대체 뭐지? 그때까지 나는 실패란 단순히 극복하거나 극복하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실패의 과정 자체를 즐기고 사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경험은 내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이 아이들은 유독 특별한 걸까? 아니면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나를 깊은 호기심으로 이끌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롤모델이 있다. 나에게는 바로 이 아이들이 그런 존재였다. 아이들은 내가 알지 못했던 중요한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나는 그 비밀을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것은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줄 아는 힘, 바로 마인드셋이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무엇이 달랐을까? 그들은 단순히 노력만 강조하는 게 아니었다. 지적 능력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자질은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 믿음이야말로 그 아이들을 더 똑똑하고 강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아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자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그 당시에 나는 인간의 재능이라는 건 마치 돌에 새겨진 문자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똑똑하거나 아니면 똑똑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했고 실패는 곧 똑똑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여겼다. 이러한 관점은 단지 내 개인적인 생각에 그치지 않았다. 인간의 능력이 성장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고정불변한 것인지는 오랜 세월 동안 학계의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그렇다면 만약 인간의 지능이나 재능이 타고난 특성이 아니라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의 교육 방식, 성장 과정, 그리고 삶의 태도까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이 질문에 답하기 앞서 인간 본성에 대한 오랜 논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논쟁은 우리가 가진 믿음과 사고방식의 뿌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태초부터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했으며 각기 다른 능력과 개성을 지녀왔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왜 사람들은 서로 다를까? 왜 어떤 사람은 더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더 도덕적이지? 사람들을 다르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 이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극명히 갈렸다. 한쪽에서는 인간의 차이가 특정한 신체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두개골의 형태나 크기, 모양과 같은 생물학적 특성이 인간의 능력을 좌우한다고 보았다. 오늘날에는 이 주장이 유전자 차이라는 형태로 확장되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인간의 차이가 성장 배경, 경험, 훈련, 그리고 학습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흥미롭게도 이 관점을 가장 열렬히 옹호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IQ 테스트의 창시자인 알프레드 비네였다. 많은 사람들이 IQ 테스트를 지능은 고정된 특성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20세기 초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던 비네는 IQ 테스트를 설계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단순히 지능을 측정하려는 데 있지 않았다. 그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막 찾아내서 그들에게 맞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의도로 이 테스트를 처음 고안했다. 비네는 아이들의 지적 능력에 개인차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교육과 연습을 통해 이 지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수백 명의 학습 부진 학생들을 연구한 끝에 그는 다음과 같은 신념을 기록으로 남겼다. 근대 철학자들은 개인의 지능이 고정되어 더는 늘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잔인한 염세주의에 우리는 마땅히 저항해야 한다. 연습과 훈련, 무엇보다 새로운 방법을 통해 주의력, 기억력, 판단력을 키울 수 있으며 그 결과 전보다 더 총명해질 수 있다. 비네의 이 말은 인간 지능에 대한 고정된 관념에 도전하며 끊임없는 성장 가능성을 강조한다. 실제로 인간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유전자와 환경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받는다. 뇌과학자 길버트 고틀리프는 이걸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했다. 유전자와 환경은 서로 협력하며 환경이 제대로 작동해야 그 유전자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더욱이 현대 과학은 평생 배우면서 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간의 이 능력이 과거 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물론 사람마다 타고난 유전적 재능과 기질은 다르다. 그러나 타고난 출발점이 다르더라도 각 개인의 삶은 경험, 훈련, 그리고 개인의 노력에 의해 완성된다. 결국 인간의 발달은 단순히 유전자 대 환경이라는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 두 요소는 긴밀히 얽혀 함께 작동하며 이를 통해 인간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인간의 지능 연구의 권위자인 로버트 스탠버그도 이걸 뒷받침하는 말을 했다. 전문 지식의 성취 여부는 타고난 고정된 능력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추구에 의해 결정된다. 그의 주장은 IQ의 창시자 알프레드 비네가 밝혀낸 사실과도 맥을 같이 한다.
처음에 두각을 나타낸다고 해서 반드시 끝까지 빛을 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결국 끊임없는 노력과 성장 가능성이 성공의 열쇠라는 사실을 말이다. 지난 40년간 나의 연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입증했다. 바로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가 삶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관점이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순한 이 믿음 하나가 당신의 심리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바꿔놓을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인간의 재능이 돌에 새겨진 문자처럼 불변한다는 믿음, 즉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산다. 만약 지능, 개성, 도덕성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충분히 많이 그리고 훌륭하게 보이도록 연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부족해 보일 위험에 처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고정 마인드셋을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사람들이 있다. 사실 어린 시절에 나 또한 똑똑해 보이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 그 이유는 6학년 때 만난 선생님이 이 고정된 사고방식을 나에게 주입했기 때문이다. 그 선생님은 IQ 점수가 그 사람을 규정짓는다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는 IQ 점수 순서대로 교실 자리에 앉아야 했고, 반에서 IQ가 가장 높은 학생만이 깃발을 나르고 지우개를 털고 교장 선생님에게 메모를 전달할 수 있었다. 선생님의 이런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똑똑해 보일 것, 바보같이 굴지 말 것이라는 잘못된 목표를 강요받았고, 이 목표는 공부의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줄 때나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공부의 즐거움이나 성장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 나는 일생 동안 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소비적인 목표에 갇힌 사람들을 정말 수없이 만나왔다. 그들은 교실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심지어 인간관계에서조차 그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지성, 개성 혹은 인격에 대한 확인을 얻으려고 애를 썼다. 결과적으로 모든 상황은 곧 평가의 대상이 되고, 삶은 즐거움과 성장이 아닌 끊임없는 평가와 비교의 연속이 되고 만다. 나는 성공할까? 아니면 실패할까? 현명해 보이나? 아니면 바보같이 보이나? 내 의견이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묵살당할까? 나는 승리자로 우뚝 설까? 아니면 패배자로 남을까? 이런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성, 개성, 인격에 큰 차이를 두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재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재능을 평생 짐처럼 짊어질 필요는 없다. 또 다른 관점, 즉 성장 마인드셋을 통해 별것 아닌 패로 엄청난 카드를 가진 것처럼 자신을 속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성장 마인드셋은 우리가 가진 재능이 단지 성장을 위한 출발점일 뿐이며 노력, 전략, 그리고 타인의 도움을 통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재능이나 적성, 관심사와 기질은 사람마다 다를지라도 누구나 응용과 경험의 과정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개인의 진정한 잠재력은 미리 파악할 수도 완전히 예측할 수도 없다. 따라서 열정과 노력, 훈련을 거친다면 어떤 성과를 낼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결코 단정 지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찰스 다윈과 레프 톨스토이도 어린 시절에는 그저 평범하거나 심지어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아이로 여겨졌다. 다윈은 학교에서 평범한 수준의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톨스토이는 대학 입학 시험에서 낙제하며 학업에 흥미가 없는 아이로 비춰졌다. 그러나 가장 정말 중요한 재능은 개발 가능하다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이 믿음은 다윈과 톨스토이 같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그 문 너머로 나아가게 하는 강렬한 열망과 동기를 제공했다. 이렇게 성장 마인드셋은 학습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며 이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을지, 언제 더 나아질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증명하려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걸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결과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않는다. 설령 결과가 신통치 않더라도 새로운 경험에 자신을 기꺼이 내던진다.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를 도전과 배움의 과정에 몰입하도록 만든다. 결국 성장 마인드셋은 단순한 사고방식 차원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와 도전의 가능성 속으로 밀어넣는 강력한 내적 힘이다. 지금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한계가 아니라 잠재력이다. 절대로 스스로를 어디에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라. 대신 당신 스스로를 초월하라. 당신을 가로막는 건 실패가 아니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마인드셋은 성장형인가 아니면 고정형인가? 다음은 지능에 관한 4가지 문장이다. 평소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문장을 선택해보자. 1. 나의 지능은 타고난 것이며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 새로운 것을 배울 수는 있지만 지능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3. 지능 수준에 관계없이 노력하면 언제든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4. 언제나 내 지능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1번과 2번은 고정 마인드셋을, 3번과 4번은 성장 마인드셋을 나타낸다. 당신의 믿음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물론 중간 어딘가에 속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한쪽으로 더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지능뿐 아니라 정말 다양한 능력에 대해 특정한 성향을 가진다. 예를 들어 지능을 예술적 재능, 운동 능력, 사업 수완으로 바꾸어 같은 질문을 던져봐도 좋다. 이어서 개성과 인성에 관한 다음의 문장들을 듣고 당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문장을 선택해보자. 1. 나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며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2.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일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믿는다. 4. 나는 언제든 내 안에 아주 근본적인 부분조차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눈치챘겠지만 1번과 3번은 고정 마인드셋을, 2번과 4번은 성장 마인드셋을 나타낸다. 당신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고정 마인드셋은 남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받을지에 대해 더 신경 쓰게 하고, 성장 마인드셋은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에 집중하게 만든다. 당신이 외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하고 학원에 등록했다고 상상해보자. 몇 번의 수업을 받은 후 강사가 당신을 교실 앞으로 불러내 질문을 한다. 그 순간 당신의 반응은 당신이 가진 마인드셋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만약 당신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다면 그 자리에 선 당신은 마치 시험대에 오른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당신에게 집중되고, 틀리면 어떡하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을 압도할 것이다. 손에 땀이 차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긴장감이 당신을 짓누른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스스로를 이렇게 속일지도 모른다. 나는 원래 이런 건 잘 못해. 그러나 진실은 무엇인가? 당신이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차단한 것뿐인데, 반대로 당신이 성장 마인드셋의 소유자라면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초보자다.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고, 배움의 목적을 다시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일 것이다. 당신을 평가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당신은 오히려 그 실수에서 배울 것이다.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장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임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성장 마인드셋은 당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당신은 자신의 마인드셋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다. 이 말은 당신의 가능성을 해방시키는 강력한 선언이며 지금까지 스스로 제안해온 모든 장벽을 무너뜨릴 열쇠다. 당신이 고정된 성격, 한계가 정해진 능력, 타고난 재능의 틀 안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할 때다. 생각해보라. 성장하지 않는 나무는 결국 말라 죽는다. 흐름이 막힌 물은 썩는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곧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며, 그 변화는 언제나 당신의 생각에서
시작된다. 정치학자 벤저민 바버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강자와 약자 또는 승자와 패자로 나뉘지 않는다. 다만 배우려는 자와 배우지 않으려는 자로 나뉠 뿐이다. 원래 모든 인간은 강한 학습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아기들은 매일 최선을 다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가장 어려운 기술인 걷기와 말하기조차 배우려고 노력한다. 또 아기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도한다. 포기라는 단어는 그들의 사전에 없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을 뿐이다. 하지만 이 넘치는 열정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 바로 고정 마인드셋이다. 스스로를 평가할 나이가 되면서 도전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똑똑하지 않게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배우려는 마음 그 자체를 방해한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미취학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홍콩 대학에서는 모든 것이 영어로 진행된다. 수업도, 교재도, 시험도 영어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신입생 중 일부는 영어가 유창하지 않다. 그들에게 영어는 대학 생활의 필수 과제이자 해결해야 할 큰 도전이었다. 우리는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 강좌를 열면 수강할 의향이 있나요? 그리고 동시에 다음 두 가지 문장 중 어느 쪽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지능은 타고난 것이며 거의 바꿀 수 없다. 지능은 언제든 향상시킬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마인드셋을 파악할 수 있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첫 번째 문장에 동의했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두 번째 문장에 더 공감했다. 그 다음 누가 영어 강좌를 수강하려 했는지 살펴보았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강하게 수강 의사를 밝혔다.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며 결국 도전을 피했다.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영어 실력을 키우고 대학 생활의 어려움을 점차 극복해 나갔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단기적으로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대학 생활 전체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이다. 배움의 기회를 포기한 그 선택이 결국 그들의 가능성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과정은 고정 마인드셋이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도전은 불편하고 실패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성장과 성공은 그 불편함과 고통을 기꺼이 감수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원래 그렇다. 결국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나는 배우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배우기를 포기한 사람인가? 이 마인드셋은 노력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새롭게 정의한다. 어렸을 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재능은 있었지만 변덕스러운 토끼, 느리지만 꾸준한 거북이. 그 우화는 결론부터 정해져 있었다. 느릿느릿해도 꾸준히 노력하면 경주에서 이긴다. 하지만 정말로 거북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바람처럼 빠르면서도 더 전략적인 토끼가 되고 싶을 뿐이다. 재능과 노력을 동시에 갖춘 완벽한 주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 이 우화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노력을 폄하하는 프레임을 만들어냈다. 즉, 노력은 거북이처럼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노력은 느림보들이 의지할 도구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어쩌다 재능 있는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나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전략 정도로 이해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 이야기 속 프레임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과 노력해야만 하는 사람. 이것은 고정 마인드셋의 관점이며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만약 네가 열심히 해야 한다면 너는 이미 재능이 없는 거야. 진짜 천재들은 처음부터 출발선 자체가 달라. 모든 일이 훨씬 쉽고. 그러나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재능을 칭송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반문한다. 재능? 그래서 뭐 어차피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들에게
천재라는 단어는 끊임없는 노력 끝에 위대한 성과를 만들어낸 사람이다. 재능은 시작일 뿐 결과를 만드는 것은 오직 부단한 노력이라는 것이다. 재능과 노력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노력은 재능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조각이며 성장은 바로 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능력을 성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건 바로 노력의 힘이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토끼와 거북이의 싸움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재능과 노력을 조화롭게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주자가 되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다. 노력은 약자의 무기가 아니라 강자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재능은 잠재력일 뿐 노력만이 그 잠재력을 현실로 바꾼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의 재능을 빛내줄 그 노력은 충분한가? 결국 노력의 크기가 당신의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 때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불가능의 한계를 넘어선 곳까지 끌어올린다. 1995년 영화 슈퍼맨 시리즈의 주연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는 낙마사고로 목뼈가 부러지고 척수가 끊어져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에 처했다. 의료진은 그의 상태를 보며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남은 삶에 적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리브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정기 자극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마비된 신체를 되살리는 여정을 시작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한다. 왜 다시 움직이는 법을 배울 수 없단 말인가? 뇌가 명령을 내리고 신체가 그걸 수행하는 상태에 도달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의사들은 그의 시도를 말렸다. 그런 시도는 결국 당신을 깊은 절망으로 더 몰아넣을 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리브의 도전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방황하는 모습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리브의 몸은 차츰 반응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손가락이, 그 다음엔 팔과 다리가, 그리고 몸통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 완치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의 뇌는 다시금 신체의 신호를 보냈고 신체는 반응하기 시작했다. 뇌 스캐너는 리브가 이뤄낸 기적 같은 변화를 생생히 보여주었다. 크리스토퍼 리브는 단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인간의 신경계는 회복 불가능하다는 기존 의학계의 통념을 뒤흔들었다. 리브는 마비된 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마비임을 삶으로 증명했다. 포기하는 순간 진짜 패배가 찾아온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당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그 한계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믿는 만큼 존재한다. 또 한계는 당신을 멈추게 하는 벽이 아니라 더 강한 당신으로 거듭나기 위해 뛰어넘어야 할 도전의 경계선이다. 진짜 한계는 당신이 넘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더는 도전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 당신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한계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멈추는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본인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한계는 당신을 결코 묶어둘 수 없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 말을 기억하라. 영웅이란 날아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이건 내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목소리 중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이 목소리 말고 다른 길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가 되면요. 이런 질문들을 한두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죠. 올 한 해 나는 뭐 했지? 이룬 게 뭐지? 그 목표 왜 제대로 못했을까? 내년엔 올해보다 나아지려나?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올해 특별한 성취를 이룬 사람도 있을 거고요. 실패를 반복하며 좌절만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뭘 이뤘냐, 이루지 못했냐 이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지금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새로운 해가 주는 기회는요. 단순히 달력의 날짜가 바뀌는 것에 있지 않아요. 진정한 기회는
성장 마인드셋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나를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할 선택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인드셋 이론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롤 드웨크 교수의 마인드셋,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자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명언은 토머스 에디슨의 말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에디슨 자신이 과연 스스로를 천재로 여겼을까? 그의 삶과 업적을 살펴보면 에디슨은 단순히 순간적인 영감에 의존한 천재적인 발명가가 아니었다. 그는 끊임없는 노력, 집요한 실험, 그리고 협력의 힘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낸 실용주의자였다. 오히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고독한 천재라는 이미지는 신화에 가깝다는 것이다. 1879년 뉴저지 멜로파크에 위치한 토머스 에디슨의 연구실에서 인류 역사에 남을 전구가 발명됐다. 하지만 전구의 발명은 단순히 영감의 산물이 아니었다. 에디슨은 30명의 협력자들과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팀에는 화학자, 물리학자, 유리세공사, 엔지니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에디슨의 실험실은 단순한 작업장이 아니었다. 그는 현대의 연구개발, 즉 R&D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며 세계 최초의 산업연구소를 설립했다. 이건 개인의 독창성에만 의존하던 전통적인 발명 방식을 넘어선 혁신적인 접근이었다. 연구소에는 당시 기준으로 최신식 장비가 갖춰져 있었고 팀원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하며 협력했다. 그러나 전구 개발 과정은 실패와 도전의 연속이었다. 에디슨과 그의 팀은 3,000가지 이상의 소재를 실험하며 필라멘트를 개발했다.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그들은 무려 1만 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했다. 하지만 에디슨은 이 실패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실패한 적 없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새로 발견했을 뿐이다. 그렇다. 그가 천재성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성장 마인드셋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했기 때문이다. 에디슨의 어린 시절을 살펴봐도 그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타고난 천재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다. 에디슨의 전기를 집필한 폴 이스라엘은 그를 평범하고 일반적인 소년이라고 기억한다. 에디슨은 어렸을 때부터 실험과 기계 다루기에 흥미를 보이긴 했지만 당시 중서부 지역의 소년들에겐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그 시대의 삶 자체가 기계, 기술과 밀접했기 때문이다. 에디슨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끊임없는 호기심과 추진력이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뭔가 배우는 걸 멈추지 않았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부터 산만하고 배움이 힘든 아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에디슨의 호기심을 격려하며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젊은 시절 대부분의 동료들이 안정된 직업을 찾아 떠나는 동안 에디슨은 도시를 떠돌며 전신 기술에 대해 배우고 실력을 쌓았다. 그는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며 발전했고 이를 통해 기술 혁신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포기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한 번 더 시도해야 한다. 그렇다. 에디슨의 삶은 성장 마인드셋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배우고 협력했다. 이러한 태도가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그의 성공은 노력, 끈기, 그리고 실패를 극복하는 자세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업적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협업, 그가 구축한 시스템,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정의 결과값이었던 것이다. 가장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 찰스 다윈의 이 말은 진화론의 본질을 꿰뚫는 표현으로 그의 대표작 종의 기원의 핵심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다윈의 이 책 역시 단순히 한 천재의 순간적인 영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오해다. 종의 기원은 다윈이 반평생에 걸쳐 축적한 연구, 수많은 동료와의 협업, 그리고 끊임없는 실패와 시도를 통해 완성된 작품이었으니까.
다윈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위대한 저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단순히 개인의 천재성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협력과 끈기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1831년 22살의 찰스 다윈은 비글호의 탐험대에 합류하며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경험을 하게 된다. 비글호는 전 세계를 항해하며 지질학적 특성과 생물학적 다양성을 조사하기 위한 임무를 띈 탐사선이었다. 이 탐험은 다윈에게 단순한 모험이 아니었다. 그는 동식물을 세밀하게 관찰하며 생물들이 도대체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품기 시작했다. 특히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관찰한 핀치새와 거북이들을 통해 자연선택 이론의 단서를 얻게 된다.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새들은 섬마다 부리의 모양과 크기가 다 달랐다. 다윈은 이를 통해 환경에 따라 생물종이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발견은 자연선택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지만 단순히 이 관찰만으로 종의 기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다. 갈라파고스에서 돌아온 후에도 다윈은 자신의 이론을 바로 발표하지 않았다. 그는 무려 20년간의 침묵 속에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지질학, 동물학, 식물학, 해양생물학 등 다양한 학문적 자료를 분석하며 자신의 생각을 다듬어 나갔다. 다윈 역시 에디슨과 마찬가지로 혼자서 이 모든 작업을 해내지 않았다. 그는 과학계의 동료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끊임없이 노트에 생각을 정리하고 초안을 작성하고 버리는 과정을 반복했다. 종의 기원 초안은 무려 8번 넘게 다시 쓰여졌다. 그는 자료를 검토하고 재확인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오늘날 클래식 음악의 아이콘으로 흔히 음악의 천재로 불리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어떠한가? 그의 이름은 천재성과 마치 동의어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차르트의 걸작들은 오랜 시간의 노력과 끊임없는 배움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어린 시절의 모차르트는 확실히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을 보이긴 했지만 그의 초기 작품들은 지금의 걸작들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다. 초기 모차르트의 작곡들은 독창적이기보다는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짜집기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사실 이건 당시 유럽 음악계에서 아주 흔한 학습 방식이었다. 젊은 모차르트는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의 음악적 전통을 연구하며 기존의 음악 형식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이를 응용해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런 초기 작업들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모차르트는 이를 배우는 과정 자체로 삼아 점차 자신의 독창성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는 반복적인 실험과 연습을 통해 음악적 깊이를 더해갔고 기존의 형식을 넘어서 자신만의 새로운 스타일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모차르트는 오페라에서 당시 흔히 사용되던 형식을 따르지 않고 캐릭터의 심리와 극의 전개를 음악적으로 세밀하게 표현하려고 시도했다.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나 돈 조반니는 그가 이런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의 오페라 관객들은 주로 단순한 즐거움만을 기대했지만 모차르트는 더 깊은 감정과 이야기를 음악으로 전달하려 했다. 초기에는 대중의 기대와 충돌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의 작품을 시대를 초월한 걸작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이렇게 에디슨, 찰스 다윈, 모차르트의 삶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타고난 천재라는 신화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이들은 모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며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을 통해 위대한 성취를 이뤄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성장 마인드셋이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재능을 타고난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과 배움을 통해 발전시켰다. 실패는 그들에게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학습의 기회였으며 협력과 피드백은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렇다. 천재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천재로 기억하는 이들도 처음부터 특별하지 않았다. 그들이 특별해진 이유는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들의 발자취에서 배울 점은 그 어떤 재능도 노력과 학습 없이는 완성되질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도전과 배움은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천재는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천재는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다. 스포츠는 타고난 재능이라는 개념이 가장 강하게 자리 잡은 분야 중 하나다. 심지어 전문가들조차 선천적인 재능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스포츠에서의 성공은 마치 신체적 능력이나 움직임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야만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스카우터와 코치들은 눈에 띄는 재능을 가진 선수를 찾기 위해 늘 혈안이 되어 있으며, 구단은 그런 선수를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치열하게 경쟁한다. 그러나 이 믿음, 과연 진실일까? 운동선수에게 요구되는 신체적 재능은 마인드보다 더 쉽게 눈에 띈다. 키, 체격, 민첩성 등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트레이닝과 연습의 결과도 비교적 쉽게 측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스포츠에서의 성공이 선천적인 능력, 즉 타고난 신체 조건에 크게 좌우된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이 믿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노력과 훈련의 중요성은 간과된다. 스포츠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신체적 조건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습, 훈련, 그리고 정신적 강인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마이클 조던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농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기억되는 마이클 조던의 성공, 처음부터 보장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여정은 실패와 좌절로 점철되어 있었다. 잘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는 조던이 고등학교 시절 농구팀에서 탈락했던 경험이다. 당시 그는 키가 작고 기술적으로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전 선수로 발탁되지 못했다. 이 좌절은 어린 조던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실패를 포기의 이유로 삼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원점으로 돌아가 열심히 훈련해라. 성공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야. 조던은 매일 아침 6시 집을 나섰고 학교에 가기 전 훈련장으로 향했다.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수비, 볼 핸들링, 그리고 슛을 보완하기 위해 매일 끊임없이 연습했다. 그의 노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마저 감동을 줄 정도였다. 당시 코치들조차 이렇게 말했다. 그 누구도 조던만큼 열심히 하지를 않는다. 조던은 대학 시절 두각을 나타내긴 했지만 NBA에선 처음부터 주목받는 스타는 아니었다. 1984년 NBA 드래프트에서 그는 전체 3순위로 시카고 불스에 지명되었다. 하지만 앞선 두 팀은 조던을 선택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가 조던을 농구의 신으로 부르는 것을 생각하면 당시 이 선택은 큰 실수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때의 조던은 단순히 유망한 선수에 불과했다. 그렇다. 지금 그의 이름 앞에 붙은 모든 찬사는 그가 자신의 노력과 성장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한 번은 시즌 마지막 경기를 패배한 후 조던은 곧바로 훈련장으로 향해 몇 시간 동안 슛 연습만 했다. 이미 끝난 시즌이었지만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조던은 성공의 절정에 올랐을 때도 스스로를 훈련시키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팀 코치였던 존 바크는 조던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천재성을 계속해서 향상시키려는 천재였다. 조던에게 성공이란 단순히 경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매 순간 자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는 그 마음가짐이었다. 나는 내 커리어에서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다. 거의 300경기에서 패배했다. 버저비터를 26번이나 놓쳤다. 나는 계속해서 실패해왔고 그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는 스포츠에서 흔히 강조되는 타고난 재능에 대한 신화를 깨트린다. 물론 타고난 재능은 분명 도움을 준다. 그러나 조던의 삶이 보여주듯 성공이라는 건 재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커리어는 성공은 노력과 훈련의 산물이라는 이 진리를 완벽히 증명한다. 조던 역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재능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노력, 희생, 그리고 끊임없는 시도 덕분이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고 그걸 뛰어넘으려고 시도를 해보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조던을 보며 감동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농구 실력 때문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 노력과 성장으로 어떻게 위대함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의 삶의 태도 때문이다.
그의 이야기는 당신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자신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어. 이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성장 마인드셋이 저절로 내 안에 막 장착되는 것은 아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꾸준한 반복, 내적 성찰을 통해 만들어가는 과정이기에 그렇다. 최근 들어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용어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고 있다. 자신을 성장 마인드셋의 소유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충분히 이해되는 일이다.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서 유연함과 가능성을 발견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이 진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답은 어떨까? 한 저명한 교육자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에는 교육자가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다고 말하기만 해도 비판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또 한 학교의 교장은 이런 일화를 들려줬다. 한 교사가 제게 와서 따지더군요. 지금 제가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고정 마인드셋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모두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어느 때엔 성장 마인드셋으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지만 또 어느 때엔 고정 마인드셋에 빠져 자신과 타인을 제한하기도 한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무엇이 우리의 고정 마인드셋을 자극하는가? 어떤 사건, 상황이 나로 하여금 스스로를 제한하거나 타인의 가능성을 낮게 보도록 만드는가? 어떤 순간에 발전이 아닌 심판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성장 마인드셋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우리 안에 고정 마인드셋은 마치 또 하나의 인격인 페르소나처럼 작동한다. 이 페르소나는 우리를 위축시키고 도전을 포기하게 만든다. 다음과 같이 속삭이며 당신을 멈춰 세운다. 넌 이걸 할 능력이 없어. 다들 그걸 금방 알아챌 거야. 포기해. 이건 너한테 너무 어려워. 조금만 더 쉬운 걸 찾아. 그게 진짜 현명한 거야. 이 목소리는 때로는 친숙하고 또 때로는 무척 불편하다. 중요한 건 이 목소리가 왜 나타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당신의 고정 마인드셋 페르소나는 단순히 당신을 방해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나타난다. 실수를 방지하고 위험을 피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성장 마인드셋에 이르기 위한 방법, 구체적인 단계는 무엇일까? 1단계, 고정 마인드셋을 받아들여라.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고정 마인드셋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우리는 모두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고정 마인드셋을 인정하는 것과 그것에 막 휘둘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나는 고정 마인드셋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나를 지배하게 두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라. 고정 마인드셋이 당신의 행동을 제한하고 혼란을 일으키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2단계, 고정 마인드셋이 나타나는 순간을 포착하라. 다음으로 무엇이 그리고 언제 당신의 고정 마인드셋을 자극해내는지 알아야 한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실패를 경험했을 때, 타인의 시선이 두려울 때, 이때 고정 마인드셋 페르소나가 등장해 당신에게 포기하라고 속삭인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말고 포착하라. 그리고 그 순간은 단순히 관찰만 하라.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3단계, 고정 마인드셋 페르소나에게 이름을 붙여라. 이 단계는 진짜 유쾌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다. 이름은 무엇이든 좋다. 당신이 좋아하는 캐릭터의 이름일 수도 있고 유머러스한 별명일 수도 있다. 심지어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담아도 괜찮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고정 마인드셋 페르소나를 더 친숙하게 느껴지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존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감을 만들어준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당신은 고정 마인드셋을 단순히 인정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걸 다루고 통제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4단계, 고정 마인드셋을 교육시켜라. 페르소나를 단순히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대신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시켜라.
고정 마인드셋 페르소나가 왜 나타났는지 이해하고 그 페르소나가 가진 관점에 공감하되 점차 성장 마인드셋으로 향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유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고정 마인드셋 페르소나와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타인에 대한 시선도 변한다. 아, 저 사람도 자기만의 고정 마인드셋과 싸우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타인에 대한 비난은 줄어들고 이해와 공감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렇다. 진정한 성장 마인드셋은 단순히 스스로에게 난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외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 시작은 고정 마인드셋을 이해하고 그 페르소나를 새롭게 길들이며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의 길로 이끄는 반복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이제 고정 마인드셋 페르소나가 당신에게 속삭일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이건 내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목소리 중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이 목소리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고정 마인드셋은 더 이상 당신을 멈추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다. 당신은 고정 마인드셋을 이해하고 그것을 새로운 성장의 동반자로 길들일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성장 마인드셋이 당신 안에 자리 잡게 된다. 당신의 성장 마인드셋 여정, 그냥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라. 포기만 하지 마라. 앞으로만 나아가라. 당신이 열어갈 가능성의 문은 정말 무궁무진하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다.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을 통해 당신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나요? 당연히 그렇지 않다. 성장 마인드셋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마법처럼 사라지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는 성장 마인드셋을 장착하기 위한 부단한 내 노력 덕분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무엇보다 더 큰 용기를 얻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열린 자세를 갖추게 되었다. 그렇다. 성장 마인드셋은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평생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성장 마인드셋은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그것은 실패와 좌절을 기회로 바라보게 했고 두려움을 배우고 도전하는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지금 당신에게 변화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선택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오직 당신만이 스스로에게 묻고 답할 수 있는 문제니까. 물론 변화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불편함을 수반하고 익숙한 것들과 작별을 고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겠다는 선택 역시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게 된다. 실패의 과정은 필연이고 두려움은 매 순간 당신 길을 막으려 한다. 그러나 성장 마인드셋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힘이 되어줄 것이다. 성장과 성공 절대로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냥 한 걸음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작은 선택들의 결과가 바로 성장과 성공이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당신은 오늘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익숙함 속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이 가득한 새로운 길로 나아갈 것인가? 길은 걷는 자만이 만들 수 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